유럽 축구의 정점에서 그는 자유의 상징이었다. 발롱도르 수상자, AC 밀란의 아이콘, 그라운드 위에서 우아함과 힘을 새롭게 정의한 선수였다. 대중에게 루드 굴리트는 기쁨과 창의성, 그리고 목적 있는 반항을 상징했다. 그러나 트로피와 박수갈채 뒤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존재했다. 침묵과 원망, 그리고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로 가득 찬 이야기였다. 신뢰가 깨졌던 훈련장, 태클보다 말이 더 깊게 배어 들어갔던 라커룸, 닫힌 문 뒤에서 내려진 결정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리고 이제 62세의 나이에 그는 입을 열기로 결심했다. 처음으로 그의 증오를 형성한 5개의 이름을 공개한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피했다. 기자들이 갈등이나 배신을 암시할 때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바꾸거나 그것을 경기의 일부로 치부했다. 그러나 시간은 침묵을 풀어내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오래된 헤드라인과 풀리지 않은 질문들로 촉발된 최근의 커리어 회귀에서 그는 은퇴와 함께 모든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마침내 인정했다. 어떤 사람들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그를 다치게 했는지 묻자 그는 잠시 멈춘 뒤 조용히 답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찾아왔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덧붙였다. 내가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한 5명의 남자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 목록이 시작되었다. 넘버 2, 요한 크루이프, 조한 크루이프. 루드 굴리트에게 이 명단에 요한 크루이프를 올린 것은 결코 그의 축구적 천재성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크루이프의 사고력과 비전, 그리고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존경했다. 그를 상처 입힌 것은 훨씬 더 개인적인 것이었다. 네덜란드 축구 환경과 연결되어 있던 시기 동안 크루이프는 굴리트의 규율과 전술적 복종을 자주 문제 삼았다. 국가대표 휴식기 전에 한 긴장된 회의에서 크루이프는 굴리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너는 감정으로 뛴다. 하지만 감정은 통제가 아니다. 그 말은 오래도록 남았다. 굴리트는 리더에서 관리가 필요한 문제인물로 공개적으로 격하된 느낌을 받았다. 이후 전술적 결정으로 중심 역할에서 배제되었을 때 그는 메시지를 분명히 이해했다. 재능은 환영받았지만 오직 엄격한 권위 아래에서만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는 자유로운 인간이 아니라 군인을 원했다라고 굴리트는 훗날 사적으로 회상했다. 실망은 조용했지만 오래 지속되었다. 존경이 거리감으로 변할 때 과연 존중은 진정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넘버 4, 마르코 반 바스텐, 말초 반 바스텐. 그라운드 위에서 그들은 형제여야 했다. 같은 색의 유니폼을 입고 함께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한 시대의 지배를 상징한 2명의 네덜란드 아이콘이었다. 그러나 축하의 이면에서는 긴장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굴리트는 결정적인 경기들에서 그것을 느꼈다. 그의 침투는 응답을 받지 못했고 패스는 리듬을 끊을 만큼만 늦게 도착했다. 리그 경기 후 한 격앙된 순간 그는 라커룸에서 판 바스텐과 마주했다. 돌아온 대답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팀은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 그 말은 어떤 태클보다도 깊이 꽂혔다. 굴리트는 즉시 변화를 감지했다. 소통은 줄어들었고 고립은 커졌으며 당열보다는 위기에 의해 움직이는 말없는 경쟁이 자리 잡았다. 성공은 거리를 좁히는 대신 오히려 확대시켰다. 굴리트에게 고통은 공개적인 충돌에서 온 것이 아니라 침묵과 미묘한 배제에서 비롯되었다. 단 한 번의 공개적인 언쟁도 없이 동료 간의 신뢰가 무너질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개인적인 형태의 배신이 아닐까. 넘버 3, 클라우스 아우겐탈러,
클라우스 아우겐타르. 굴리트에게 이 이름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은 단 하나의 순간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격렬한 유럽의 밤에 벌어졌고 그때의 강도는 경계를 넘어 적대감으로 변했다. 흘러나온 공을 쫓던 굴리트는 늦은 태클이 자신의 다리를 강하게 덮치는 것을 느꼈다. 거칠고 의도적이며 무자비했다. 그는 즉시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려 애쓰는 동안 근처에서 누군가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스타를 멈추는 방법은 이거야. 그 부상은 커리어를 끝내지는 않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그날 이후 자유가 있던 자리에서 굴리트는 조심스럽게 플레이하기 시작했다. 감독들은 회복을 이야기했고 팬들은 회복력을 이야기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변해버렸다는 느낌이 들었다. 축구는 그에게 가장 잔혹한 얼굴을 보여주었다. 존경이 원망으로 바뀌고 존중이 공격성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단 한 번의 태클이 선수로 하여금 자신의 몸을 의심하게 만든다면 그 경기는 과연 다시 예전과 같을 수 있을까? 넘버 2,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실비오 벨루코니. 이것은 축구적 결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권력에 관한 문제였다. 이탈리아에서의 시간 동안 굴리트는 그라운드 위의 뛰어난 활약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회의는 그 없이 진행되었다. 약속은 만들어졌고 조용히 다시 쓰였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클럽의 압도적인 권력자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서 있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한 비공개 논의에서 굴리트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말을 들었다. 클럽의 이미지는 어떤 개인보다도 우선한다. 굴리트가 존중과 자율성을 요구하며 맞서자 돌아온 대답은 차갑도록 침착했다. 그렇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계약 협상은 멈췄고 그의 역할은 불확실해졌다. 충성심은 조건부처럼 느껴졌다. 굴리트는 훗날 이것이 비즈니스와 이미지가 우선시될 때 선수들이 얼마나 하찮아지는지를 깨달은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성공이 당신을 상대로 한 지렛대로 바뀔 때 남기 위해 침묵하는 것이 대가일까? 아니면 떠나는 것이 유일한 자유일까? 넘버 1. 네덜란드 축구협회 Dutch Football Association. 어떤 한 명의 감독, 동료 선수 혹은 상대보다도 이것은 결코 아물지 않은 상처였다. 굴리트에게 가장 깊은 증오는 한 개인이 아니라 자신을 대표한다고 주장했던 한 기관을 향해 있었다. 영향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그라운드 밖에서도 의미를 가진다고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그는 배제되었고 무시당했으며 네덜란드 축구의 미래를 형성하는 결정들에서 조용히 제거되었다. 한 내부 분쟁 과정에서 그는 침묵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건 너보다 더 큰 문제다. 굴리트가 포용과 책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자 반발은 즉각적이었다. 초대는 사라졌고 문은 닫혔다. 그는 원칙이란 권력과 나란히 설 때에만 용인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이 원한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내 이미지였다 라고 그는 훗날 말했다. 그 깨달음은 어떤 태클이나 배신보다도 더 큰 상처를 남겼다. 자신이 믿었던 기관이 등을 돌릴 때 충성심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의 가장 깊은 원망을 형성한 5명의 이름을 밝힌 뒤에도 굴리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승리의 기색이 아닌 오직 명확함만이 있었다. 시간은 상처를 지우지 않았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을 뿐이었다. 축구는 그에게 영광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침묵과 타협, 그리고 상실을 요구했다. 마침내 말을 꺼냈을 때
그는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을 원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말이 메아리처럼 사라져갈 때 하나의 질문만이 여전히 남아있다.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설들의 미소 뒤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더 묻혀 있을까?